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와 함께하는 하루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는 스포츠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럽 축구계가 이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 선수의 이적 문제를 놓고 좀 시끄러운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호날두 선수의 그 폭탄 발언 때문인데요. 네. 그 포르투갈 신문 아볼라가 그 호날두가 올여름에 그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고요. 그 호날두 선수가 팀 동료들에게 그 결정을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한 게 알려지면서 또 유럽 축구 그 언론들이 그 각종 분석과 예상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가나요? 네, 그 현재 차기 행선지로 일단은 그 유럽의 그 친정팀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또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이 거론되고 있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 그 팀들도 최근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앞세워서 네. 그 스타들을 쓸어담고 있는데 또 중국 팀들도 그 하나의 차기 행선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천문학적인 돈이라 그러면 저는 중국으로 갈까 합니다. 네. 왜 간대요? 네, 그 전문가들은 그 축구 때문이 아니라 그 네. 탈세 의혹 때문이란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예. 또 스페인 검찰이 최근에 호날두가 그 2011년부터 14년까지 186억 원의 세금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기소했고요. 네. 그 호날두 선수 본인은 그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 또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의 또 다소 미온적인 태도에 또 굉장히 화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예상 이적료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현지 언론에서는 일단 2,280억 원 정도로 또 책정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은 그 레알 마드리드가 호날두 이적료로 무려 5천억 원을 책정했다. 또 이런 보도까지 있습니다. 네. 아까 중국도 관심 있다는데 어느 정도 이적료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그 지난해 말에 중국의 한 팀이 또 호날두 영입을 위해서 이적료 3,800억 원, 또 그 연봉으로 무려 1,265억 원을 제시했고요. 호날두 선수가 일단은 그 아직까지는 그 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또 중국보다는 그 유럽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참 중국. 자, 이제 야구 소식을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롯데가 부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롯데가 최근 6연패에 빠지면서 29승 37패로 7위에 그치고 있고요. 네. 6위 넥센과의 승차가 5경기까지 벌어지면서 그 5년 연속 가을 야구 불발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대호 선수까지 있는데 왜 부진해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롯데가 올 시즌에 또 이대호 선수를 그 4년 총액 150억 원에 영입했는데요. 네. 또 이대호 선수가 사실 4월까지는 홈런 11개를 때렸지만 또 이달 들어서 장타가 없고요. 그리고 이대호 선수를 영입하는데 올인하느라 또 네. 다른 포지션 전력 보강에 소홀했는데 예. 특히 외국인 투수 레일리와 에디튼이 또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외신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수영왕제 펠프스와 예. 그 백상아리가 그 다음 달 23일에 그 레이스 대결을 펼치는데요. 예. 또 미국 디스커버리 채널이 또 이색 대결을 했고요. 예. 그 펠프스는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23개를 딴 뒤에 또 현재 수영복 브랜드 사업가로 살고 있는데 네. 또 이번 이색 대결을 위해서 다시 수영복을 입습니다. 예, 참 재밌는 나라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청소 끝. 출 외치는 그날까지 리빌딩 코리아. 네, 오늘도 한신대학교 정조 교양대학 김준혁 교수와 함께 리빌딩 코리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정조 시대의 사회복지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과 어떻게 유사하고 또 다른가 한번 여쭤볼까요? 예.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은 한 크게 4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복지 예산을 강화해서 기존 정부의 복지 정책보다 더욱더 복지에 초점을 두겠다. 네네.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를 대거 확충해가지고 좀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네. 처우도 개선하겠다. 네네. 세 번째가 치매 환자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정조 시대 때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요즘으로 치게 되면 사회복지 비용에 대한 이제 확대, 네. 재정 지원을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군사정책 이야기할 때 이제 그 군대에 대한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군비를 갖다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실제 어떤 그 정조시대 때 사회복지 정책에서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네. 바로 군비가 축소된 그 재정을 갖다가 바로 사회복지 비용으로다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이전에는 이제 백성들에 대한 이제 이런 그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재정 지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네. 정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감한 재정 그 확충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실제로 이제 그런 그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정조 시대 때 그 뭐 물론 정조 때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 소외된 사람들이 이제 환과 고독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호라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 네. 이런 환과 고독에 대해서 이전 시대와 달리 정조 시대 때 이제 지속적인 그런 그 이제 재정 지원들 뭐 그때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쌀과 이제 옷감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상시적인 그 지원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지금의 어떤 그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서 예산을 확충하는 부분들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중에서도 하나 재밌는 게 지금하고는 뭐,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서울에 대한 어떤 정책도 좀 달랐지 않습니까, 정조가? 네, 그렇죠. 예, 잠깐 소개해 그러니까 주시죠. 그 서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인재 육성 교육 정책으로 많이 이해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 서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회복지적 측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서울들이 기본적으로 소외계층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조대에 들어와서 그 조선 건국 이래 서울들에 대한 이제 과거 시험 금지 정책을 갖다가 네. 완전히 해소시켜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350년 정도의 서울 금지, 그러니까 서울들의 어떤 과거 금지가 있었는데 네. 이것들 갖다 완전히 깨버리는 것들. 그래서 서울들이 이제 신분적으로 양반 적자와 똑같이는 될 수 없겠지만 네. 그러나 그들이 누렸던 권리들 네.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동등하게 행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처우 개선들이 결국 이제 사회복지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서울들이 실제로 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경제적 이익들 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소외 계층들에게 베풀어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정조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그 소외된 세력들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이 재산 증식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그런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게 하는 방식들 네. 이런 것들을 갖다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가 판단할 때 이제 소외된 세력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재정 기반을 마련해주고 또 그 뭐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많이 마련을 한다면은 제가 봐서는 그들이 또 다른 소외계층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그 이익을 함께 나누어 쓰려고 하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서울 정책도 정책이지만 정조 대왕이 재위하셨던 때가 1800년이 마지막 성하신 해죠. 그렇죠. 1800년 6월 28일 날 돌아가셨죠. 그렇죠. 근데 남북전쟁, 노예제도, 노예 해방이 된 게 1861년부터 65년 사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조대왕이 이 흑인 노예제도보다도 거의 60년 앞서서 네. 노비제도라든지 서울제도, 인권정책을 썼다, 인본주의 정책을 썼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럼요. 네. 예. 그 점은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네. 다음에 이제 또 인권과 관련된 뭐 여러 내용을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1차적으로 지금 사회복지 문제에서 인권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바로 노비제도 협판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네. 실제 정조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찌 귀한 자가 있고 천한 자가 있느냐. 네. 이 세상에 노비보다 슬픈 존재는 없다. 고로 마땅히 노비는 혁파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노비제도 혁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던 것이 1776년이에요. 네. 즉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노비제도를 혁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예. 그런 노비제도에 대해서 지속적인 혁파 내용을 제안을 합니다. 네. 신하들을 설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3차례에 걸친 대규모 노비제도 혁판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네. 그 결과 1800년도 1월 달에
노비제도 협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네. 그리고 그 법을 1년 뒤인 1801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네. 그걸 이제 합의하고 난 이후에 5개월 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합의안이 이제 완벽하게 이행이 못 되고 네. 대신 이제 그 정조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1년 뒤에 신업이라고 해서 예. 이제 왕실 소속의 내수사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관청이 있는데 네. 내수사 노비들을 신업이라고 하는데 이건 거의 다 공노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노비들 협판은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예. 당시 이제 조정안에 있었던 그 소속된 노비들, 관청 소속의 노비들은 네. 1801년에 다 협파를 합니다. 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어쨌든 그 정조 시대 때 그 인권에 대한 부분과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네.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계승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환과 고독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고아들, 고에 해당하는 네네. 고아 정책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조 시대 사회복지 정책에서 가장 대표되는 정책이 바로 고아들에 대한 보호 정책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법률로 제정을 하게 되는데 네. 자율 전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서 구휼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자율 전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조선 시대 역사뿐만이 아니라 네. 그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식의 사회복지 정책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예. 치매 환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그 동감을 하고 네.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실제로 이런 부분이 저는 그 정조 시대 때 자율 전칙을 계승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실제로 조선 시대 때 이제 전염병이라든가 혹은 뭐 가뭄과 홍수 뭐 등등으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가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고아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고아들이 이제 먹고 사는 방법이 뭐 별로 없어요. 실제로 고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은 네. 이제 양반 사대부들 혹은 그 평민이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예. 노비로 의탁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평민의 자식이었다 하더라도 먹고 살 길이 없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노비가 되는 경우들이 이제 허다했던 거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조가 노비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다음번에 기회가 되게 되면 정조가 노비제도를 어떻게 없애려고 했는지 아주 구체적인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일단은 지금 뭐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예. 다만 그 정조가 판단할 때 고아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노비가 돼서는 안 되고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고을 수령들한테 고아들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고아들이 10살이 될 때까지 네. 반드시 지방 고을 수령이 책임지고 그 아이들을 갖다가 기르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을 수령들이 이제 그 민가를 갖다가 임대를 해가지고 네. 고아들을 갖다 거기서 기르게 하고 또 일종의 그 후견인 제도 같은 걸 마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신 도와주게 하는데 식량 같은 것은 다 해당 고을 관아에서 다 제공을 하는 거죠. 예. 갓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가 없다.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젖을 줄 수 있는 이제 그 지역 여인들을 찾는 거죠. 예. 그럼 그 여인들은 자기의 아이들도 줘야 하고 이제 여기 그 버려진 아이들도 줘야 하는데 그 아이들을 젖을 줄 수 있는 양의 식량을 그 어머니한테 주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자율전칙을 보게 되면 나이 순에 따라서 예. 뭐 3살짜리 아이한테 주는 식량, 뭐 5살짜리, 7살짜리, 9살짜리, 10살짜리 다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주거, 그리고 의료, 네. 교육, 예. 뭐 의복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바로 해당 고을 수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버려진 그 고아들이 있는데 이 고아들에 대해서 100% 중앙정부가 혹은 지방정부가 네. 책임을 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실제로 그 아이들과 관련해서 지금 물론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러나 그것이 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회복지가들 또 이 사업가들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의
그 개인적인 그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네. 아니 18세기 200년 전에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다 길렀는데 네. 지금 뭐 이 현대사회 21세기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네. 사실 굉장히 좀 부끄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재정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런 재정들은 이제 그 처음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왕실 재정을 굉장히 그 이렇게 축소를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뭐 대통령이 그 대통령과 사용되는 비용을 갖다 굉장히 많이 줄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정조 같은 경우 이제 직하고 나서 딱 정확하게 6일 뒤에 선언을 합니다. 나는 하루에 2끼만 먹겠다. 그리고 한 끼당 반찬을 3가지 이상 먹지 않겠다. 예. 이게 정조실록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그렇군요. 국왕이 이렇게 하니까 왕실에 있는 뭐 대략 한 700명 정도가 늘 상주를 하는데 네.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 기존에 이제 왕실 재산들을 갖다가 예. 아주 이제 아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은 재정들을 가지고서 그 재정을 바로 이제 그 호조의 예산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이제 뭐 왕족들이라든가 혹은 뭐 양반 사대부가들이 네. 백성들에게 재산을 뽑아낸 것들을 갖다가 다시 돌려주면서 그 과정에서 그 왕족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된 그 내용만큼 그들의 토지를 뺏어서 중앙정부의 토지로다가 호조 예산으로 귀속을 시키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귀속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고 재창출을 해서 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정조에 대해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리빌딩 코리아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였습니다.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곽수윤이었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